2004년 가을, 대구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한지훈은 성실하고 따뜻한 치과 의사였다.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웃음을 지었고 아픈 이를 치료하면서도 농담을 던져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다. 아내 이미경과 8살 난 딸 한소연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집안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해 어느 주말 그 행복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아침 지우는 짧은 여행을 제안했다. 소연에게 가을 산을 보여주고 싶다며 지리산 근처로 하룻밤 다녀오자고 했다. 평소 자연을 좋아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바쁜 진료 일정 중에도 이런 작은 여행을 통해 가족의 추억을 쌓으려 했다. 아내 미경은 어머니 윤혜숙을 도와야 했기에 함께 가지 못했지만 남편과 딸을 믿고 미소로 배웅했다. 단순한 주말 외출, 잠시 다녀올 여행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다. 원래라면 숙소에서 도착 소식을 전했을 남편이 침묵을 지켰다. 다음 날 예정된 귀가 시간도 지나갔다. 불길한 예감이 차오르자 미경은 전화를 걸어 숙소를 확인했고 거기서 들려온 대답은 차가웠다. 지훈과 소연은 이미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다. 주유소, 음식점, 도로,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병원과 치과 역시 그대로 멈춘 듯 조용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결과는 허망했다. 차량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많은 전단지가 배포되고 방송에도 사건이 보도되었지만 명확한 단서 하나 잡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산과 도로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차갑게 굳어갔고 경찰 기록 속에서는 미제로 남았다. 세월은 가차 없었다. 남겨진 이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 미경은 매년 실종일이 돌아올 때마다 지역 방송국에 의뢰해 가족 사진과 함께 제보를 요청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단 한 줄의 소식이라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해숙은 딸을 도우며 함께 버텼다. 두 여인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에 비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실종 사건 앞에서 시간은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켰다. 16해가 지나는 동안 지훈과 소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가족에게 그들은 여전히 함께하는 존재였다. 미경은 진료실 문 앞에 걸린 남편의 명패를 떠올리며 소연이 들고 다니던 작은 파란 가방을 떠올리며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만이 그들을 지탱했다. 2020년 어느 평범한 가을날 아침, 늘 그렇듯 방송을 준비하던 미경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의 한 폐차장에서 낡은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번호판과 차종이 남편의 차와 일치한다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16해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서였다. 심장이 요동쳤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해숙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손녀를 잃은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 없던 그녀는 드디어 무언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발견된 차가 남편의 차라는 사실은 곧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미경과 어머니에게 단순한 경찰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16해 동안 지켜온 희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감춰졌던 진실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준 건 오직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었다. 이제 그 믿음은 무너질 수도 혹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날 미경과 해숙은 경찰차에 올라 부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진실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6해 동안 기다려온 답이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것이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와 조사팀이 폐차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미경과 해숙은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고 찌그러진 채 방치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지훈이 애지중지하던 현대 그랜저였다. 차체는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번호판과 남은 흔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6해 전 지훈과 소연이 떠난 그 차였다. 미경의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찾던 단서가 눈앞에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두려웠다. 경찰은 차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 등록 기록이나 입고 서류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불분명했다. 폐차장 소유주인 김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분명히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서류도 없고 기록도 없는 차량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미경은 그 말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때 수사팀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몇 명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그 가운데 정비기사로 일하는 강민재가 있었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나타나 차를 끌고 와 폐차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분증도 서류도 없이 현금을 내고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상해서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상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며 변명처럼 말했다. 경찰은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묘사를 요청했다. 키는 크고 마른 체형, 머리는 희끗희끗한 회색, 두꺼운 안경에 조용한 말투를 가졌다고 했다. 미경은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지훈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었다. 해숙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미경을 바라보았다.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사위의 모습이 증언 속에 그대로 그려진 것이다. 경찰은 신중하게 반응하며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차량이 16해 만에 나타났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남편과 닮았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미경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왜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소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 조사는 이어졌다. 경찰은 차량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특별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내부도 심하게 훼손되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경은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차량 옆을 맴돌며 기억을 더듬었다. 차체 일부에는 오래전 사고로 생겼던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남편의 차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해주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경찰의 조사 속도는 느렸다. 그 사이에도 미경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차량을 감추어 왔던 것은 아닐까? 폐차장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차를 가져온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숙은 미경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어떤 진실이 나오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손녀가 살아있을지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눈앞에 닥친 것이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경찰은 강민재에게 추가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은 자신도 그 차를 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어릴 적 뉴스에서 본 실종 사건의 차량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에서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방송되는 걸 보고 곧바로 떠올랐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경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무심히 흘러가는 동안 누군가는 단서를 눈앞에 두고도 무시했고 그 결과로 그녀는 16회를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폐차장 수색은 그날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미경과 해숙은 경찰차에 다시 올랐다. 돌아가는 길 내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지만 대답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다. 16해 만에 나타난 단서는 그 자체로 무게가 컸다. 사라진 남편과 딸의 행방을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었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미경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어떤 고통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며칠이 지난 뒤 미경은 여전히 폐차장에서 본 차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해숙은 갑자기 자신의 흡입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지난번 폐차장 방문 때 허둥대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곳에 두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경은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폐차장에 도착했을 때 소유주 김도윤은 반갑게 맞이하며 흡입기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정비실 안에 두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하던 순간 미경의 시선은 문틈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잠깐이었지만 낯익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파란색 작은 가방. 소연이 어린 시절 늘 들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과 똑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경은 순간적으로 확신했지만 스스로를 다그치며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다. 혹시 단순히 비슷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색감과 형태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해숙도 같은 것을 본 듯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정비기사 강민재는 그것이 자기 딸의 물건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다. 그는 딸이 싫어해서 쓰지 않았던 것이라며 건네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경은 혼란스러웠지만 가방을 건네받았다. 손에 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소연이 어린 마음에 스스로 용돈을 모아 샀던 가방, 어디를 가든 꼭 챙겼던 그 모습.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말은 다른 이야기였다. 강민재의 딸이 쓰던 것이라는 설명은 낯설고 어색했다. 가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내부의 작은 태그는 글씨가 지워진 듯 희미했다. 서울로 돌아온 미경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해숙과 함께 오래 알고 지내던 골동품 상점을 찾았다. 주인은 오래된 장난감과 소품에 정통한 전문가를 불러주었다. 그는 가방을 꼼꼼히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제품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제작된 한정판 시리즈라고. 딱 몇 달 동안만 생산된 희귀한 모델이며 현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가방 안쪽에 붙은 태그는 원래 제작사와 생산 연도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열 처리로 글씨를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마모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확신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해숙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은 두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16해 동안 기다려온 그 아이의 흔적이 여기 있다면 왜 지금까지 감춰져야 했을까?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미경은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경찰에 알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로 향하던 길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차량 계기판에 빨간 불이 켜졌다. 브레이크 경고등이었다. 미경이 발을 밟았을 때 페달은 깊숙이 내려가며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차량은 힘을 잃어갔다. 그녀는 가까스로 도로 옆에 차를 세웠지만 엔진은 멈춰버렸다. 해숙은 불안에 떨며 흡입기를 움켜쥐었다. 예기치 못한 고장이었다. 평소 관리에 철저했던 차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멈출 이유가 없었다. 미경은 긴장한 채 도움을 요청하려 핸드폰을 들었지만 그 순간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강민재가 운전하는 픽업 트럭이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동승하고 있었다. 미경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태연하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다. 차량을 잠깐 살펴본 그는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된 것 같다고 했다. 동승한 남자는 자신이 수리를 조금 안다며 함께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다. 소연의 가방, 지워진 태그,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그리고 우연처럼 나타난 강민재.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느껴졌다. 그날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미경과 해숙은 강민재와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차량에 올랐다. 경찰에 바로 연락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불안을 나눴다. 차량은 곧장 국도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미경은 점점 자신들이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목적지는 경주의 한 외딴 농가였다. 오래전부터 방치된 듯한 건물과 낡은 창고가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강민재가 형님이라 부르는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은 차도혁이었다. 그는 근처에서 오랫동안 은밀한 일을 해온 사람으로 거칠고 무자비한 기운을 풍겼다. 미경은 곧바로 그곳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도혁은 자신을 중심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미 범죄의 흔적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미경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방 안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이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는 24살의 소연이었다. 16해 동안 간절히 그리던 딸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 대신 은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대답 없는 눈빛은 지난 세월의 잔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도혁은 미경과 해숙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며 살아온 자였다. 경찰의 소나기를 피하며 자신만의 세계에서 약자들을 오가매고 지배해왔다. 미경과 해숙에게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그때 곁을 지키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름은 강병철, 강민재의 아버지였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는 두 여인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하라고 불리는 여인이 사실은 소연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이름이 바뀌었고 철저히 길러져 다른 사람인 척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양심의 무게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미경은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도혁과 그 일당은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철의 작은 고백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 소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도혁은 미경과 해숙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을 가했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강민재는 옆에서 묵묵히 따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갈등이 어른거렸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버지와 달리 끝내 도혁의 그림자에 머물렀다. 그날 밤 병철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위치를 알린 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끊었다. 목숨을 걸고 내린 선택이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신문을 펼쳤다. 잠시 후 도혁과 일당은 술과 음식을 들며 자리를 비웠다. 방 안에 남겨진 미경과 해숙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끝없는 불안을 견뎠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 구조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소연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갇혀 살며 모든 감정이 닫혀버린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순간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경과 해숙은 서로의 눈빛으로만 버티고 있었다. 곧 발소리가 들렸고 차도혁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두 여인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 옆에선 강민재가 말없이 따라서 있었고 낯선 사내는 계속 총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도혁은 오래 지켜보며 즐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경에게 소연이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미 은하라는 이름으로 길러졌다고 말했다. 소연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엄마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도혁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사람을 부수고 자기 뜻대로 바꾸는 것을 인생의 유의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 강병철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미경과 해숙이 끌려와 눈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마지막 용기를 끌어올렸다. 병철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그 아이는 맞습니다. 소연이 맞습니다. 네가 찾는 그 딸. 순간 미경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입 밖으로 아무것도 내뱉을 수 없었다. 혹여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다. 해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흔들림이 있었다. 병철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 아이를 은하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지. 여기서 입을 여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102에 전화를 걸어 짧은 문장으로 위치만 남겼다.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으며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병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도혁이 방을 나갔고 일당도 함께 따라갔다. 남겨진 것은 소연과 미경, 해숙, 그리고 병철뿐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경은 두 손을 모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경찰이 제때 도착하기를, 그리고 이번만큼은 늦지 않기를. 그러나 긴장은 더 짙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도혁과 함께 낯선 여인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또래였고 긴 머리에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도혁은 웃음을 지으며 미경과 해숙을 향해 말했다. 3명 중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만약 제대로 가리킨다면 소연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미경은 숨이 막혔다. 도혁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그런 잔혹한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해숙은 떨리는 눈빛으로 세 여인을 바라봤다. 그들 중 한 명의 이마 근처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다쳤던 상처와 똑같았다. 미경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소연이었다. 도혁이 신호를 보내자 두 여인은 동시에 손가락을 들어 같은 여인을 가리켰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나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머지 두 여인을 내보내며 가족의 본능이 이렇게도 강하다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본다고 했다. 방 안에 남은 소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미경은 속으로 수없이 불렀다. 소연아, 엄마야, 제발 기억해. 그러나 소연의 눈빛은 멀리서 갇혀있는 듯했다. 도혁은 잔혹한 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소연에게 어머니를 괴롭히도록 강요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다. 미경은 숨이 막혔지만 눈빛으로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소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멍해졌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거센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의 목소리였다. 도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총을 움켜쥐었다. 강민재와 다른 사내도 서둘러 무기를 챙겼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터졌고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병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미경을 감쌌다. 총알이 그의 몸을 뚫고 지나갔지만 그는 쓰러지며 마지막 힘으로 두 여인을 밀어냈다. 도혁은 광란처럼 소리를 지르며 맞섰고 경찰은 더욱 강하게 진입했다. 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경은 병철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딸을 지켜. 그리고 눈을 감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범인들을 제압했다. 강민재는 총을 내려놓고 체포되었고 다른 사내도 손을 든 채 항복했다. 그러나 도혁은 끝까지 버티려 했고 결국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방 안에는 싸늘한 정적과 울음 섞인 숨소리만 남았다. 소연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미경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16해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해숙도 눈물을 흘리며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소연의 눈빛은 아직 비어 있었다. 긴 세월 동안 갇혀 살아온 흔적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하나로 모였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희망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경찰의 제압이 끝났을 때 현장은 혼란 속에서도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체포된 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구급대가 부상자들을 급히 이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미경은 그 소란 속에서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소연. 아니, 이제는 다시 불러야 할 본래 이름 그대로의 소연이었다. 16해 만에 만난 딸은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해숙은 경찰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손녀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떨리는 손끝이 소연의 어깨에 닿았지만 소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갇혀 살며 강제로 잊혀진 이름과 기억 속에 묶여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미경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소연의 시선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상태를 확인한 뒤 소연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긴 세월의 흔적은 분명히 깊게 남아 있었다. 미경과 해숙은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미경은 끝없이 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정신과 전문의와 응급의료진이 합류했다. 소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있었다. 의사들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미경에게 들려온 설명은 단순했다. 신체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긴 세월 동안의 통제와 학대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경은 의자에 앉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16해 동안 붙잡아온 희망이 이제 눈앞에 있었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부서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묻고 또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고, 기억을 회복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확실하지 않았다. 치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해숙은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녀는 세월의 무게를 아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소연이 언젠가 다시 가족을 기억할 날이 올 거라고. 미경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한편 경찰은 체포된 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했다. 아버지 병철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사관 앞에서 그는 16해 전의 일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소연이 어떻게 이름을 잃고 은하로 살아야 했는지, 도혁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했는지. 미경은 그 진술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경찰은 미경과 해숙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체포된 차도혁은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속이고 학대해온 전과가 드러났다. 그는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고 세상과 단절시킨 채 자신의 권력 아래 묶어두는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왔다. 소연은 그중 가장 오래 붙잡혀 있던 피해자였다. 그녀의 삶은 도혁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지워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스스로를 은하라고 믿도록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경찰은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소연이 다시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고 약속했다. 미경은 병실 창가에 앉아 딸을 바라봤다. 소연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 소연이 좋아하던 노래, 함께 갔던 시장길, 처음 사준 신발 이야기. 해숙도 옆에서 합세해 작은 기억들을 이어갔다. 두 여인은 지친 목소리로 밤을 새우며 딸과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미경은 다짐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딸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이름을 잃고 기억을 잃었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해숙 역시 마음속으로 그 다짐을 되뇌었다. 그날의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미경과 해숙에게 남은 길은 치유와 회복의 길이었다. 비록 소연은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었다. 16해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이제는 다시 가족의 품에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경은 점점 더 확신했다. 비록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는 소연일지라도 언젠가는 엄마를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은 곁을 지킬 것이라고.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과거와 달랐다. 절망 속에서 붙잡았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손에 잡히는 희망 속에서 이어지는 기다림이었다. 미경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병원에서 며칠이 지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시작했다. 미경과 해숙은 조사실로 불려가 긴 시간 동안 진술을 들었다. 형사들은 차도혁의 범행 수법을 하나씩 드러냈다. 그는 수십 년간 전국을 떠돌며 다른 이름을 쓰고 여러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온 연쇄 범죄자였다. 각지에서 실종된 젊은 여성들의 행방이 그의 주변과 겹쳤고 조사할수록 끝없는 어둠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건 16해 전의 진실이었다. 강민재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도역을 따르며 살아왔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다. 사건 당시 그는 겨우 10살이었다. 차도혁은 그를 조카라 속이며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도록 만들었다. 아이였던 민재는 그에게서 힘과 권위를 보았고 결국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 2004년 지훈과 소연은 지리산 근처로 향했다. 도혁과 민재는 그 근처에서 일부러 히치하이커인 척하며 서 있었다. 지나가던 차량들에게는 무심하게 굴었지만 지훈의 차가 멈춰섰을 때는 태도가 달라졌다. 민재는 몸이 좋지 않은 것처럼 기침을 했고 도혁은 아버지인 것처럼 아이를 보살피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었다. 그는 언제나 남을 돕는 사람으로 그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모텔에 묵게 되었다. 지훈은 따뜻하게 저녁을 대접했고 낯선 이들에게 방 하나를 잡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형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도혁은 식사 자리에 술을 가져와 지훈의 잔에 약을 탔다. 지훈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술을 마셨고 이내 몸이 무거워졌다. 민재의 증언에 따르면 지훈은 욕실에서 쓰러졌고 도혁은 차갑게 그의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황은 치밀하게 꾸며졌다. 도혁은 마치 지훈이 홀로 떠난 것처럼 장면을 조작했다. 카드와 신분증은 쓰이지 않았고 차량은 인근 숲속에 감춰졌다. 지훈의 시신은 돌무더기와 함께 석회암 동굴에 버려졌다.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사라졌다. 문제는 소연이었다. 도혁은 그녀를 깨워 아버지가 다쳐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이는 혼란에 빠졌고 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처음에는 울고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에 굴복했고 결국 기억 속의 이름과 가족이 희미해지도록 길어졌다. 몇 년 뒤부터는 은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강요받았다. 형사들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미경과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다. 지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어린 딸이 낯선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고개를 묻었고 미경은 손을 움켜쥔 채 차갑게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도 많았다. 왜 차량이 이제야 나타났는지, 왜 16해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민재는 그 역시 고백했다. 차량은 숲속에 오래 방치돼 있었고 도역의 지시로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도역의 감시가 느슨해지자 민재는 차량을 직접 폐차장으로 옮겼다. 그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버렸다. 경찰은 앞으로 지훈의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재의 진술에 따라 위치를 추적 중이었고 조만간 확인될 거라고 했다. 미경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16해 동안 무덤조차 알 수 없었던 남편의 흔적을 이제야 찾게 된 것이다. 소연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빛은 멀리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불렀다. 소연이 어린 시절 흥얼거리던 동요였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미약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족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짐이 단단히 새겨졌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딸의 잃어버린 세월.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지켜낼 수 있다. 그날 밤 미경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 무너진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소연이 언젠가 엄마를, 아빠를, 할머니를 기억해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미경과 해숙은 교대로 병실에 머물며 소연 곁을 지켰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경과를 살피며 당분간은 대화나 자극에 큰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소연에게 말을 걸고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때로는 무반응 속에서 지쳐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소연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아빠라는 단어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미경은 바로 알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16해 동안 기다린 목소리였다. 해숙도 눈을 가득 채운 눈물 속에서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은 다시 말이 없었지만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경찰은 지훈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석회암 지대에서 뼈와 일부 소지품이 발견되었다. 치과 기록과 물품을 대조한 결과 지훈이 확실했다. 미경은 남편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 차분히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알 수 없던 고통스러운 질문이 드디어 답을 얻었다. 해숙은 함께 울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사위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느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미경은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지훈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소연은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에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렸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떨림이 일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미경에겐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 이어졌다. 미경은 직장을 내려놓고 소연의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다. 해숙은 딸을 도우며 손녀 곁을 지켰다. 매일 반복되는 치료와 상담은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소연은 점차 눈길을 맞추기 시작했고 아주 짧은 문장을 말할 때도 있었다. 엄마? 할머니. 한 단어씩 나올 때마다 병실은 눈물과 기도로 가득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차도혁의 범행을 언론에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들이 다시 주목받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미경과 해숙에게 용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눈물을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다. 밤이 깊어지면 미경은 소연 옆에서 자주 속삭였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소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이불을 꼭 찌는 작은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였다. 해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목소리는 늙고 약해졌지만 오랜 세월을 견딘 힘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배워나갔다. 아침에 창문 너머 빛을 바라보며 밝다고 말했고 미경이 손을 잡을 때 따뜻하다고 속삭였다. 그 모든 말은 눈부신 희망으로 다가왔다. 어느 저녁 미경과 해숙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순간 소연이 작게 웃었다. 말은 없었지만 입술의 곡선이 분명히 웃음을 만들고 있었다. 미경과 해숙은 서로를 바라보다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16해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깨달았다.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길어도 사랑과 기다림이 그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곁에 선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기억을 되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걷게 한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인생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지만 부서진 자리마다 새로운 희망이 자란다. 결국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셨기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찾고 지켜내려는 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은 결국 기적처럼 딸을 되찾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길고 험한 세월이 흘러도 사랑과 기다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는 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굳건함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진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